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스트레치는 늘리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렉탱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란 뜻이에요. 잡아서 늘리는데 스트레치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스트레치에는 요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되고 끝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끝점이 들어가 있어야만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스트레치, 자, 늘리기. 스트레치는 여기 있습니다. 스트레치 명령은 여기 있어요. 여기 스트레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캐드가 물어봐요. 스트레치 명령을 실행하면 선택하라고 뜹니다. 제가 이렇게 포함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히 끝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포함 선택이죠. 스트레치가 안 돼요. 다시 볼까요? 끝점이 들어가 있지만 포함 선택입니다. 안 돼요. 다시 봅니다. 이건 걸침 선택이죠. 걸침 선택인데 끝점이 두 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그 다음 세컨 포인트.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자, 늘어나는 거 맞나요? 얘가 각도가 90도로. 자, 맞나요? 다시 볼까요? 스트레치. 늘어난 거 맞나요? 자,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늘어난다기보다는 끝점이 움직여 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쓰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스트레치는 이렇게 누르면 움직여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디귿자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그렸어요. 스트레치. 지금 이거 포함 선택이죠. 이거 이동돼 버려요. 스트레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함께 쓰는 겁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스트레치, 골뱅이 300만큼 180도 방향으로 이렇게 좌표랑 함께 쓰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스트레치, 퍼펜디큘라, 수직점으로 만나라, 이런 경우도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랭슨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랭슨은 선의 길이를 직접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랭슨입니다. 자, 랭슨이라는 명령을 제가 실행할 건데요. 자, 라인. 자, 랭슨. 그러면 자, 이렇게 옵션 값이 나옵니다. 자, 랭슨이 네, 여기 있네요. 이 옵션입니다. 모디파이 오른편에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랭슨 여기 있습니다. 랭슨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옵션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4개의 옵션이 있어요.
델타가 증가하고 감소한 증분값을 말하는 거고, 퍼센트는 백분율이고, 토탈은 전체 길이며, 다이나믹은 동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다이나믹부터 보죠. 다이나믹을 눌렀습니다. 캐드가 객체를 선택해달래요.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끝점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랭슨 토탈입니다. 전체 길이에요. 토탈을 누르면 선의 전체 길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제가 500이라고 했어요. 클릭. 가장 가까운 끝쪽이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눌러봤자 의미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언두. 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랭슨 델타. 자, 500. 자, 클릭하면 선의 길이가 전부 다 이렇게 500으로 바뀌는 거죠. 랭슨 토탈 500 전체 길이인 거죠. 이렇게 전체 길이가 500mm로 딱 고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눌러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mm거든요. 랭슨 이번에는 퍼센트입니다. 백분율이에요. 백분율이다 보니까 100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현재 길이의 2배가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는 방향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번엔 제가 퍼센트를 50으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절반의 크기로 줄어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랭슨 이번엔 델타입니다. 델타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얼마만큼씩 늘어나라 이런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0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0mm씩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다시 트래킹 세팅으로 51도를 추가하고 레이 자 51도 방향으로 하나 자 다시 로테이트 카피 49도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레이어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센터 지금 그린 얘네들은 전부 다 중심선이죠. 그 다음 자, 이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옵셋 64mm 옵셋 72mm 자, 서클 반지름 10.4mm 옵셋 10.4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을 하는 거죠.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옵셋 20 매치 프로퍼틱스 자 필렛 그 다음 트림 문제 이제 여긴 이렇게 됐고요. 서클 반지름 32 서클
반지름 46.4. 선 정리해야죠. 필렛 반지름 32. 자, 모양은 완성이 됐고요. 선이 너무 길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맞춰서 딱 맞춰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서클 반지름 7.2. 옵셋 7.2. 자,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치고 얘네들 안 되겠네요. 트림으로 좀 끊어 줍시다. 그 다음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요. 다시 서클 반지름 16. 옵셋 16.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 모양은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또 다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서클 TTR. 자,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심선이 조금 더 길게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옵셋 3mm 해가지고 선 연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랭슨 델타 늘어나라 3mm. 그리고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mm씩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면이 완성이 되죠. 자, 얘를 그려보시고 이 끝에 3mm는 랭슨 명령을 통해서 길게 바꿔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 했네요. 랭슨까지 했으면 익스텐드는 알고 있고 이레이저 알고 있고 트림 알고 있고 조인 알고 있고. 자, 브레이크 하나만 더 하면 되겠군요. 자, 브레이크하고 익스플로드 두 가지네요. 자, 익스플로드부터 볼까요? 자,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폴리곤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두 선의 특징은 폴리선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로 이어진 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걸 다 낱낱이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입니다. 여기 있어요. 익스플로드예요. 익스플로드 분해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뭐 별반 차이 없네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다 떨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분해가 됐을 경우 이걸 하나로 연결하는 명령어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조인 명령어. 분해에 반대되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조인 명령어 언제 했냐면 어레이 할 때 했었을 겁니다. 경로 배열할 때. 자, 조인 명령어 쓰시면 돼요. 자, 조인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다시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다시 이렇게 결합이 되어집니다. 조인 명령어가 여기 있네요. 조인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자, 분해한 것들을 조인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보시죠. 이번에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명령어가요,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라인.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워보죠. 자,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는 끊기란 뜻입니다. 끊다란 얘기예요. 내가 점 두 개를 지정해서 끊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그러면 CAD가 먼저 객체를 선택하라고 떠요. 끊을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릅니다. 바로 이때 누르는 여기가 첫 번째 점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첫 번째 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CAD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세컨드 포인트를. 마우스를 꼭 이 위로 안 가도 돼요. 그냥 근처에만 있어도 이렇게 수직으로 위치를 찾아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브레이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그럼 선택하라고 떠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옵션에 보면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주면 첫 번째 점의 위치를 내가 이와 같이 다시 지정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재지정합니다. 교차점으로.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입니다. 트림과 똑같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브레이크. 일단은 객체를 선택합니다. 여기 이렇게 교차점에 와서 선택하게 되면 수직선이 선택돼요. 이렇게 선택하는 건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선택입니다. 위치가 틀어져도 괜찮아요. 첫 번째 점의 위치를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으로 첫 번째 점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로 끊어내시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퍼스트 셀렉트 오브젝트 할 때 퍼스트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선택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로 선택하고 세컨드 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할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고 싶어요. 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브레이크. 일단 자를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로 교차점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로 똑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지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똑같은 점을 두 번 클릭하는 거죠. 보이시나요? 끊어진 거? 이게 트리머로는 안 돼요. 이건 한 점 브레이크만 됩니다. 여기 옵션을 보시면 바로 요 두 개가 브레이크인데 오른쪽에 있는 얘가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자, 조인 다시 연결해 볼까요? 한 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하고 교차되는 지점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점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그립 모드 기억하시죠? 명령어 없이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옵니다. 요걸 그립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그립 모드에는 명령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치가 들어가요. 스트레치가 들어가요.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동으로 바뀌어요. 다시 엔터를 누릅니다. 이번엔 회전으로 바뀌어요. 다시 엔터. 이번엔 스케일이고요. 다시 엔터. 로테이트고요. 다시 엔터. 스트레치. 자, 무브,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명령어들이 실행되어집니다. 클릭하면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포인트와 P타입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와 P타입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포인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화면을 클릭해 보세요. 화면에 이와 같이 점이 찍히게 됩니다.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도 화면에 점을 찍어 보세요.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P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타입이 뭐냐면 점의 모양이에요. 자, P타입.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점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점의 모양이고 이 아래는 점의 크기입니다. 자,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점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 그 다음 P타입. 점의 크기가 5%랍니다.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화면의 5% 크기란 뜻이 됩니다. 이 아래를 누르면 앱솔루트 유니트, 즉 절대 단위 5유니트, 즉 이 도면이 현재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5mm 크기로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제가 10%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10% 크기만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P타입. 가장 보기 좋은 건 5%. 화면에 5%입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뭐 특별한 건 없죠? 하나만 더 해보죠. 제가 여기 있는 포인트에서 여기 있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될까요? 어떤 오스냅을 써야만 두 점 사이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라인, 자, 인터섹션이라는 오스냅을 써봤습니다. 찾아지나요? 안 찾아져요. 자, 다시 합니다. 이번엔 센터요. 안 나오네요. 자, 왜 안 나오냐면 얘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어요. 자, 점에 대한 정의를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점에는 크기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점은 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로 모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은 크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뭘까요? 얘는 허상입니다. 요 모양 아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죠. 바다에 나갑니다. 부표라는 게 떠 있어요. 바다에 나가면 연안에, 이제 바다 인근에 부표가 떠 있고 좀 먼 바다에 나가도 부표가 있습니다. 이 부표는 부표 밑에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다 연안에 있는 건 암초예요. 암초가 있으니까 거기 피해 가야 돼요. 만약에 거기 피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암초에 배가 걸려서 침몰하겠죠. 그러니까 암초 위에다 부표를 띄워 넣습니다. 그러면 배를 운전하는 조타수들이 부표를 보고 그 근방을 피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암초가 있으니까. 바다 밑에 암초가 있습니다 라고 띄워 놓는 게 부표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 먼 바다에 나가면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 끝에다가 부표를 달아 놓습니다. 이거 이 부표 밑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물 내려두고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 부표 위치를 찾아서 뭐 그 부표에 GPS를 달아 놓던가 아니면 부표를 내릴 때, 그물을 내릴 때 GPS를 체크해 놨다가 다시 글로 찾아가는 거죠. 그럼 어부가 그 부표를 찾아서 그물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부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 부표를 보면 아, 누군가 여기다가 그물을 내려놨구나 라고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모양 밑에 점이 있습니다 란 뜻이에요. 허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점에는 점과 관련된 오스냅을 별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쓰셔야 돼요. 자, 점과 관련된 오스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드라는 오스냅이에요. 얘가 정확하게 점입니다. 점을 찾는 오스냅이 노드이고 또 하나가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입니다. 근처점이에요. 근처점. 이 두 가지로 바로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라인 눌러보면 여기 노드라는 오스냅 보이시죠? 점입니다. 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드라는 오스냅을 이용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노드를 체크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점들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입니다. 자, 라인 이번엔 니어레스트입니다. 근처란 뜻이에요. 니어레스트, 근처. 즉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는 명령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객체를 찾는 명령어. 그게 니어레스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예요. 노드와 니어레스트. 자,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점들을 연결해 보시죠. 그러면 이번엔 디바이드와 메주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가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를 6등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피자처럼, 피자는 등분이라고 하죠. 6조각 낸다고 하죠. 6조각, 8조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등분, 8등분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크기가 똑같이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디바이드는 크기가 똑같은 조각이란 뜻이에요. 자, 디바이드. 자, 있을까요? 자,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여기 있어요. 디바이드, 객체 선택합니다. 그러면 Enter the number of segment. 몇 조각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6조각이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뭐가 들어갔나요? 오브젝트를 자른 게 아니고 잘려질 끊을 자리에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포인트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디바이드를 썼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만 바꿔줘도 디바이드는 해결이 됩니다. 포인트와 P타입을 못 쓰면 디바이드와 메주어도 못 씁니다. 자, 똑같이 이번엔 메주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크기를 지정해 놓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게 메주어입니다. 자, 객체를 지정합니다. 제가 여기를 눌렀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끝점인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선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길이가 얼마일까요? 자,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으로 쭉 진행하고 나머지 자투리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메주어 선택하고 50. 그러면 방향이 바뀌었죠. 자, 이번엔 조회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명령입니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조회 명령어와 이제 기타 명령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니까 여기 계산기까지는 조회 명령어로,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그 다음에 드로잉 오더, 그 다음에 위피 아웃,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커버 명령어도 알면 좋습니다. 자, 조회 명령어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기는 있지만 그냥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디스트는 거리란 뜻입니다. 디스턴스란 뜻의 약자예요. 보시면 여기 메주어 지오메트리에 보시면 여기 디스턴스가 존재합니다. 디스트가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 종종 선의 길이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그런 다음 점 2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점 2개의 거리가 체크가 됩니다. 물론 거리와 각도가 함께 체크가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소수점 자릿수가 거리는 4개가 나오고 각도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니트라는 명령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써놓질 않았지만 자,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유니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니트, 단위란 뜻이죠. 유니트라는 명령을 체크하시면 돼요. 유니트라고 하시면 이와 같이 뜹니다. 길이에 대해서 십진법으로 표기하고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세요. 각도에 대해서 십진법으로 표기하고 소수점은 없애주세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각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2개로 놨습니다. 각도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스턴스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비로소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2자리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면적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면적을 측정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1000, 1000 주몰 1000, 1000이면은요 1m에 1m입니다. 1m에 1m죠. 자, 에어리아. 자, 면적 여기 메주어에 보면 여기 에어리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퍼스트 코너 포인트가 있어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면적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개예요. 포인트를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과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add 에어리아와 subtract 에어리아는 뭘까요? 하나는 면적 더하기고 하나는 면적 빼기입니다. 면적 더하기를 할 때도 객체를 선택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포인트를 추가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면적을 뺄 때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빼는 방식이 있고 점을 찍어서 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점을 하나씩 제가 이렇게 클릭해 보죠. 자, 초록색 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에어리아와 파라미터, 즉 면적과 둘레가 만들어집니다. 에어리아. 이번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의 경우는 이렇게 원의 경우. 자, 반지름 500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에어리아. 그러면 원은 포인트를 찍어서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눌러서 클릭. 그러면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보시죠. 제가 얘를 렉탱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폴리선으로 그렸단 말이죠.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면적도 계산되어집니다. 폴리선으로 그려진 것과 원은 오브젝트로 간단하게 선택해서 면적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면적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면적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조금 있단 말이죠. 자, 기본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는 건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즉 1000mm, 1m는 1000mm입니다. 그렇다면 1m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1m) 제곱은 자, 이렇게 되면 되죠. 1000mm 곱하기 1000mm죠. 그러니까 공이 6개가 붙는 거죠. 이렇게요. 즉 100만 밀리미터 제곱은 1m 제곱입니다.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서 공 3개를 지으면 미터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2개가 뒤로 붙습니다.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뒤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공 6개를 지으면 1m 제곱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도대체 왜 면적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적이 왜 중요한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거꾸로 질문하죠. 자, 여기 제 왼편에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 그죠? 이 벽에다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내일 벽돌을 쌓을 겁니다. 근데 실장님이, 현장 소장님이 물어봐요. 야, 여기 내일 벽돌 쌓을 거니까 벽돌 주문해. 그리고 퇴근해 버리셨네요. 자, 제가 다시 질문하죠.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도대체 여기서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이 바닥에다가 타일을 깔 거예요. 내일 타일을 깔 거예요. 소장님이 야, 내일 타일 깔 거니까 타일 주문해. 그리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럼 우린 멘붕이 오는 거죠. 도대체 타일을 몇 장 주문해야 되지? 몇 장 주문해야 될까요? 이게 적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적산이에요. 여기에 벽돌을 쌓을 거예요.
그럼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시멘트는 몇 킬로가 들어갈까요? 모래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적산이에요. 바닥에 타일을 깔 거예요. 타일이 몇 장 들어갈까요? 종종 묻는 게 여기 우리 천정에 석고보드 이거 들어가잖아요. 몇 장 들어갈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면적부터 시작해요. 되게 쉬워요. 전체 면적 나누기 하나 면적. 그러면 개수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면적이 중요해요. 정확한 면적을 가지고 대략 5%를 더 줍니다. 타이트하게 잡아서 5% 더 줘요. 그러면 돼요. 그럼 약간 남아요. 모자르면 다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문하려면 하루가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남으면 그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약간 남기는 게 좋아요. 그게 한 5% 정도. 내가 계산한 거에 5% 미만으로 주문하면 맞아요. 그게 적산이에요. 저는 이제 건축이랑 기계 쪽을 다 있어 봤단 말이죠. 기계 쪽에는요, 재밌는 걸 해요. 기계는 이제 철을 다루잖아요. 철은 킬로그램당 단가가 나와요. 1kg에 얼마 이렇게 나와요. 단가가. 그러면 철은 최적을 구해야 돼요. 최적이요.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부피를 곱하고 거기에 비중을 곱하면 실제 무게가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철은 실중량은 부피에 비중을 곱하면 실중량이 나옵니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원 같은 경우는 2파이 r이죠. 맞습니까? 네. 원둘레는요? 2파이 r입니다.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을 적분하면 2파이 r이죠. 원둘레입니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부피는 거기에 높이를 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곱하기 비중. 그러면 실제 중량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중은 뭘까요? 비중은 뭘까요? 물, 가로, 세로, 높이 1cm 세제곱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비중이라 함은 물, 가로, 세로, 높이 1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1 세제곱 센티미터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중보다 무거우면 물에 가라앉고 이 비중보다 작으면 물에 뜹니다. 참고로 소나무가 비중이 0.4인가 그래요. 나무 같은 경우가 0.4에서 0.8 나오거든요. 철은 비중이 7.6입니다. 철도 똑같이 1cm, 1cm, 1cm를 해서 중량을 달아요. 그래서 나온 게 비중 7.6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고 부피를 계산한 다음 비중을 곱하는 거예요. 철의 비중 7.6을 곱하면 실제 킬로그램이 나와요. 그럼 전화를 해요. 철근 파는 데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 단가 얼마나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1kg당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9,000원이에요. 좀 비싸면 뭐 10,000원이에요. 이렇게 가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늘 1kg당 얼만데요? 예를 들어서 9,000원이에요. 그러면 1kg당 9,000원인데 내가 작업한 게 예를 들어서 10kg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kg, 내가 계산한 건 10kg이지만 1kg당 단가가 9,000원입니다. 그래서 90,000원이네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작업하는데 90,000원인데요 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재료비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야죠.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도색해야 되잖아요. 철은 도색해야 되거든요. 도색을 해야 녹이 안 슬어요. 근데 도색만 하나요? 용접도 해야 되죠. 용접해서 이렇게 세워야죠. 저희 철근도 저희 콘크리트도 넣어야 돼요. 시멘트도 넣어야 돼요. 회사 마진도 넣어야 돼요. 그게 견적입니다. 결국 뭐부터 시작해요? 면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면적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적산을 할 수 있고, 적산을 할 수 있어야 견적을 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벽돌을 쌓을 거예요. 벽돌이 900장 나왔어요. 그러면 900장 나왔으니까 한 950장? 이 정도 시켰어요. 그럼 여유 있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950장 시킨 것만 쓰나요?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재료비예요. 재료비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조적공이라고 하죠. 조적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벽돌 쌓는 사람들, 네, 조적이라고 해요. 조적 인부들, 그래서 조적공이라고 합니다. 이 조적공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요. 2명이 올지 3명이 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물어봐야 돼요. 이제 일본 말로 오야지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이제 반장님이라고 해요. 반장님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그러면 3명 갈 거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 곱하고 그 다음에 회사 마진 얼마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단순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반지름 300, 반지름 350, 반지름 250, 반지름 200. 그 다음에 제가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얘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 알고 있어요. 이거 결합할 수 있는 명령어 알고 있어요. 그 결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뭐라고요? 조인이요. 조인하면 돼요. 조인.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됐겠죠. 이 상태에서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선택하면 한 번에 면적이 계산이 끝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면적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200인 원. 다시 서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150인 원. 다시 서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300인 원. 다시 서클. 아니, 그냥 요 정도만 하죠. 제가 원하는 건 이만큼입니다. 자,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시나요? 아까 그렸던 여기에 얘를 빼는 거죠. 타공, 즉 구멍을 내는 거고, 다시 이만큼을 더해야만 합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2개가 더 있는 거죠. 면적 더하기가 있고 면적 빼기가 있고. 자, 면적 더하기부터 해보죠. 에어리아. 자, add 에어리아. 그러면 이렇게 딱 둘로 나눠져요. 포인트로 면적을 더하던가, 오브젝트로 면적을 더하던가, 아니면 면적 빼기 하던가. 자, 오브젝트로 클릭해 줍니다. 면적 더해진 거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보시죠. 일단 여기까지 면적, 전체 면적을 구해보시죠. 자, 이번엔 면적 빼기도 해보겠습니다. 에어리아. 자, add 에어리아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전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가 나오죠. 면적 빼기란 뜻입니다. 면적 빼기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브젝트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면적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가 이렇습니다 라고 면적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죠.
이번엔 평단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요? 자, 평단위는 주로 면적에 대한 단위죠. 요즘은 뭐 도량형이 환산이 돼서 잘 쓰지는 않지만 미터 제곱으로 요즘 다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단위는 사용합니다. 자,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평은 3.3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 아파트나 집 보러 다니면 여기는 뭐 8평이에요. 여긴 16평이에요. 여긴 30평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3 곱하기 뭐 30 그러면 뭐 99m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호기심에 계산해 봤어요. 이거 루트 씌우면 되죠. 그죠? 루트 씌우면 나오죠. 네, 1.8m 곱하기 1.8m입니다. 이게 한 평이에요.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것을 뭐 그렇게 욕심을 내냐고 어른들이 종종 그러세요. 한 평이 무덤이 저 크기거든요. 1.8 곱하기 1.8이거든요. 근데 이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6자 곱하기 6자예요. 한 자가 30cm죠? 네. 30 곱하기 6, 1.8m죠. 1.8m 곱하기 1.8m. 그래서 한 평이라는 면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생소한 단위를 얘기해 볼까요? 해배와 루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해배라는 단위가 있고 루베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해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방미터입니다. 루베는 입방미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평방미터도 생소하고 입방미터도 생소하고 그죠? 이게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 둘 다 한자예요. 한자. 원래는 이거예요. 평방미, 입방미 이겁니다. 이거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헤이베라는 단어가 있고 입방미터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루이베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평방미터는 뭐냐? 입방미터는 뭐냐 이거죠. 이거예요. 해배는 미터 제곱을 말하고 루베는 미터 세제곱을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미터 세제곱. 부피예요. 부피. 부피입니다. 부피.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이 벽지를 그러니까 도배를 새로 하고 싶어요. 그럼 도배집 아저씨가 이렇게 재요. 가로 얼마, 높이 얼마 이렇게 재요.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여기 5해배네요. 이래 버려요. 5해배네요. 5m 제곱이네요. 이 얘기입니다. 면적이에요. 5m 제곱. 면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 바닥 자재 있죠. 바닥 자재들하고 이 벽지, 그 다음에 이 페인트 하시는 분들 아직도 해배라는 단어를 쓰세요. 루베는 어디서 쓰냐면 레미콘이요. 시멘트 그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를 만드는 레미콘 회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저는 오늘 6루베만 보내주세요. 오늘 10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보내줘요. 루베는
미터 세제곱, 즉 부피의 단위입니다. 얘는 면적이고요. 얘는 부피입니다. 보통 레미콘 한 차가 6루베입니다. 레미콘 차 이렇게 하나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저기 그 동글동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차 한 대가 6루베입니다. 6루베를 싣고 다닐 수 있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방문의 크기 얼마일까요? 900에 2100. 900에 2100mm입니다. 우리가 드나드는 저 방문의 크기가 900에 2100mm예요. 왜 900이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비켜줘야죠. 한 사람은 어깨폭 300, 한 사람은 비켜줘야죠. 그러니까 등과 배 사이 이 폭, 이게 300. 그래서 900. 그렇다면 이걸 응용하면 복도는 얼마? 복도의 최소폭은 900.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복도를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90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걸 피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한 사람은 지나가되 한 사람은 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00.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무실을 설계할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 책상과 책상 사이에 통로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폭이 최소 폭이 900.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높이가 2100.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은 보통 두 자입니다. 600mm. 창문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하나가 600mm입니다. 600, 600, 1200. 그러니까 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600, 600. 이게 기본이에요. 높이는 얼마나 줄까요? 폭은 이해를 했어요. 600, 600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그럼 높이는요? 무조건 크면 좋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작으면 좋을까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실창은 크면 좋아요. 채광이나 환기나 혹은 바깥의 풍광을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거실창 같은 경우는 2100mm 써요. 최대 높이가 210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방은 어떨까요? 크게 줄 수 있을까요? 크게 주면 좋을까요? 자, 제가 창을 크게 줬어요. 샤워하고 딱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씨,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잖아요.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실창은 당연히 그래서 작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욕실창이 없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욕실창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빌라 창문 자체를 작게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방은 어떨까요? 너무 작게 빼면 답답해요. 너무 많이 빼면 사생활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절반을 쓰는 겁니다. 천정부터 바닥 사이 절반. 이해되시나요? 네, 보통 2400mm를 기본으로 씁니다.
보통 이 1000고라고 하는데 1000고를 2400mm를 기본으로 써요. 1200 이해되셨나요? 보통 이 높이를 1000고라고 하는데 이거를 2400mm를 줘요. 기본값으로.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높이 1200을 쓰는 겁니다. 600에 1200. 그러니까 600에 1200, 600에 1200. 즉 1200에 1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면적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더 하면 재미있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커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니, 컬큘레이터. 자, 컬큘레이터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계산식을 쓸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2 곱하기 가로 열고 5 빼기 1 가로 닫고 그러면 8이라고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온 거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컬큘레이터입니다. CALC 그리고 엔터. 그러면 컬큘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기가 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산기가 있어요. 이거는 컬큘레이터고 얘를 이용한 컬큘레이터입니다. 계산기예요. 여기다 똑같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이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특별한 명령은 없습니다. 얘는 복구라는 명령어입니다. 복구하다 라는 뜻이 파일 복구 명령어입니다. 지금은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걸 썼어요. 지금 USB 쓰죠. 예전에는 간편하게 플로피 디스켓을 많이 썼는데 이 플로피 디스켓이 문제가 뭐냐면 그 디스켓 표면에 이제 자기 물질이 발려져 있어 가지고 자석과 관련된 어떤 물체가 부딪혀 놓으면 이게 그 파일이 깨져 버려요. 오픈이 안 돼요. 심지어 떨어져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기껏 도면을 그렸는데 도면이 중요한데 파일이 일부가 깨진 거죠. 클러스터가 깨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디스켓에 요만큼 저장하고 또 요만큼 저장하고 요만큼 저장하고 요만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파일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저장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만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저장하고 여기 이만큼 저장해요. 근데 맨 끝에 와 여기 맨 처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 서로 번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일의 시작과 끝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요걸 클러스터라고 해요. 근데 요게 또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읽어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못 읽어드리는 거죠. 이때 리커버라는 명령을 쓰면 캐드가 이걸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를 해줍니다. 파일 복구를 해줘요. 자, 리커버. 파일 선택하고 오픈. 자, 다행히 얘는 깨진 게 없답니다. 노에라. 이렇게 쭉 떠요. 쭉 뜹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복구하겠다 이렇게 뜹니다. 볼까요? 그래서 간혹 파일이 오픈이 안 될 때 리커버 명령어로 파일을 오픈하시면 얘가 파일을 복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요. The drawing file was recovered.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에러가 한 군데 있었고 에러 픽스 한 군데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파일이 오픈이 됩니다.
이게 리커버예요. 자, 그 다음에 리비전 클라우드, 드로잉 오더, VP 아웃까지 쭉 해보도록 하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정 마크란 뜻입니다. 계정 마크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요, 여러 단계로 나눠집니다. 보통 기획, 계획, 그 다음에 일반, 실시 이런 식으로 설계가 여러 등분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여기 뚝 잘라서 여기 실시 설계만 따로 떼놓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다 하나로 뭉쳐요.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 설계는 시공을 위한 도면, 시공을 위한 설계가 실시 설계입니다. 그럼 그 이전 설계는요,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시 설계 이전 설계는, 다시 말해서 기획, 계획, 일반 설계 같은 경우는 도면을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끊임없이 수정해요. 왜냐하면 시공하고 나면 도면을 수정할 수 없잖아요. 시공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도면 수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시공하고 있는데 도면 수정한다.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시 설계 때는 도면을 수정하면 안 돼요. 실시 설계 이전 설계에서는 얼마든지 도면 설계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제 도면비를 별도로 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실시 설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뒤로는 도면 수정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수정을 한다는 얘기죠. 수정을 해요. 원칙은 실시 설계가 끝나면 도면 수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종종 수정을 해요. 그럼 어떨까요? 저도 이거 몇 번 당했거든요. 도면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허락을 받고 시공을 쭉 해 나갔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딱 오더니 여기 생각보다 좁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고 다시 해야 돼요. 도면도 수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열받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벽을 하나 세웠단 말이죠. 그럼 이 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날 자재를 불러오고 인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양생을 하고 최소 한 3, 4일은 필요해요. 근데 와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가서 좁은데 이 벽 부시고 조금만 늘려주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걸 부시는 시간도 또 필요하잖아요. 부시는 시간, 부시는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재비가 또 들어가는 거, 자재비,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시공업자가 낼까요? 클라이언트가 낼까요? 클라이언트가 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클라이언트가 내는 거예요. 실시 설계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절대로 도면을 수정하면 안 되는 것. 왜냐면 우리는 시공을 한 번에 끝날 것을 염두에 두고 견적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와서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린 그 비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시고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이거 부시는데 비용 얼마, 다시 세우는 비용 얼마, 그 다음 시간 얼마.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사가 딜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부시고 세우는데 5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완공일이 5일이 늦어지는 거죠. 비용은 그 비용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용이 이만큼 추가되고 완공일은 이만큼 더 늦어질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10중 8구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용은 줄게. 완공 시간은 맞춰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완공 시간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지? 광주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시간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날림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날림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바로 리비전이에요. 개정입니다. 실시 도면에, 실시 설계한 도면에 수정을 했어요. 내가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왜? 왜 줘야 되지? 이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일단 발뺌부터 해요. 기억을 하는데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발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도면 딱 열고 이날 이때 도면 수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공사 비용이 이만큼 했고 여기 사장님 서명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도면을 개정했어요. 이날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 마크 딱 찍고 도면 옆에다가 이날 개정했습니다. 라고 딱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사명 받아 놓는 거고. 그게 개정 마크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보시죠. 리비전이라는 얘기는 개정하다란 뜻이에요.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그럼 개정 마크는 뭘로 해요? 이렇게 구름 마크로 표시합니다. 구름 마크로 표시해요. 개정 마크가. 보시죠. 드로우 메뉴에 있어요.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리비전 클라우드 여기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렉탱귤러 리비전 클라우드가 있는데 바로 하지 마시고 리비전 클라우드 명령어 실행하시면 여기 아크랭스가 있습니다. 얘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아크랭스의 크기가 20mm입니다. 요걸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아크랭스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저 아크랭스의 크기부터 체크하세요. 자, 지금 여기가 1m에 1m였단 말이에요. 1000mm에 1000mm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크랭스를 100mm로 할 겁니다. 맥시멈과 미니멈 두 개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보시면 렉탱귤러가 있고 폴리거널이 있고 프레임드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고 총 4가지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렉탱귤러 사각형 모양으로, 자, 구름 마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사각형 모양의 구름 마크, 리비전 클라우드.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거널입니다. 폴리거널은 다각형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는 거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번엔 오브젝트가 있네요. 자, 오브젝트 객체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그냥 바로 만들어주는 거죠.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렉탱글을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렉탱글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그러면 내가 그린 객체로 리비전 클라우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요.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는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이 프리핸드는요, 클릭 후에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가 이동한 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프리핸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를 실행하고 아이고. 자, 맨 끝에 가면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노멀과 캘리그라피 스타일입니다. 캘리그라피가 펭글시 타입이고요. 노멀은 일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얘가 캘리그라피, 즉 펭글시 타입이고요. 자, 노멀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노멀 스타일, 오른쪽이 캘리그라피 스타일입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번호를 이렇게 함께 매겨둡니다. 요게 한 짝이에요. 요게 한 짝입니다.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리비전 클라우드와 리비전 번호를 함께 그려 넣어 놓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말고 똑같이 표제란에다가 요거 하나를 더 붙여 놓고 날짜 쓰고 승인자 쓰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리는 방법 다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드로잉 오더입니다. 드로잉 오더는 그냥 순서예요. 순서. 도면 순서라고 하면 맞을까요? 우리가 선을 그리게 되면 선이나 원을 그리게 되면 순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요. 주몰. 자, 라인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다가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자, 얘는 레이어를 센터로 바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자, 지금 중복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중복이 됐죠. 맞습니까? 선이 중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먼저 그려졌고 여기가 나중 그려졌어요. 그래서 나중 그려진 게 위로 올라갑니다. 순서상, 선의 순서상 나중 그린 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드로잉 오더 명령을 쓰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하얀색 선이 밑으로 깔려 있는데 제가 얘를 위로 올리고 싶어요. 자, 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드로우 오더가 있습니다. 순서예요. Bring to front 맨 위로 올리기, Send to back 맨 아래로 내리기. 선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은 제가 2개밖에 놓지 않았지만 혹은 3개나 4개 혹은 그 이상일 때도 있어요. 그럼 Bring to front 그러면 모든 걸 다 제끼고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Send to back 그러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Bring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올리기. 선택한 객체 하고 엔터 치면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다시 또 보면은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이렇게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요긴하게 종종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위피아웃은 사실상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언제 쓰냐면은 도면 수정할 때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고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위피아웃으로 내가 만든 것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와 같이 작업하는 거죠. 또는 손스침 난간 같은 경우 그 뒤에 패턴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패턴 가리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드로잉 오더를 이용하면 참 재밌는 효과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얘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죠. 선택을 해서 드로잉 오더를 맨 위로 올려보내기. 그러면 이와 같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선택하고 드로잉 오더를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해당 객체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드로잉 오더와 위피아웃을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레벨업을 할 겁니다. 뭐냐면 도면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있는 것을 보고 베꼈다면 지금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도면을 그릴 때요, 그냥 무작위로 그리는 게 아니고 도면을 그릴 때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그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투상입니다. 도면은 정투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럼 정투상이 뭐냐? 자, 지금부터 정투상을 설명할 거고 남는 시간 동안 정투상 과제물을 수행할 겁니다. 자,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화면 위쪽에 가번과 나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번은 투시라고 합니다. 나번은 투상이라고 합니다. 투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게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원근감이 생성이 되는 거죠. 네, 이 원근감으로 도면을 그리는 것, 이게 투시입니다. 투시고 투상은 원근감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근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원근감이 없어지면 가까이 있는 물체나 멀리 있는 물체나 크기가 똑같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투상이라고 합니다. 설계 첫 번째 원칙은 투상입니다. 설계는 투시로 그리는 게 아니고 투상으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투상으로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겹쳐지게 되는 거죠. 이 선과 여기 있는 선이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겹쳐져서 보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사람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투시가 됩니다. 원근감이 만들어져요. 안대를 하고 다니면 원근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할 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말라고 종종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원근감이 사라져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눈병 나면은 안대 끼잖아요. 운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보시면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라번만 투시예요. 보세요. 소점 만들어지죠. 소실점이 만들어지죠. 소점 또는 소실점이라는 건 점점 작아져서 한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 이걸 소실점 또는 소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그린 이 선과 이 선의 크기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지만 보이는 위치에서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게 얘는 투시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똑같은 크기로 그려진 거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크기로 그려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크기로 그려진 겁니다. 가번과 나번은 각이 어때요? 똑같은 각으로 들린 거 맞죠? 그래서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 각도가 똑같은 투상, 등각 투상도. 그런데 다번은 한쪽만 있죠. 그래서 사축 투상 또는 사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 나는 등각 투상이 되는 거고, 다는 사투상이 되는 거고, 라는 투시가 됩니다. 자, 투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의 눈이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가상의 투상면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물체를 당겨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선이 앞에서 바라보면 이와 같이 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도,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도,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도,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도, 아래서 바라보면 저면도, 뒤에서 바라보면 배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면도가 조금 특이해요. 등배자입니다. 그 높이뛰기에서 등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걸 배면뛰기라고 합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 배면뛰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배면뛰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배면뛰기야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가르쳐줬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죠. 등배자입니다. 등으로 넘어가는 뛰기. 그래서 배면뛰기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바라봤다고 해서 평면, 오른쪽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우측면. 지금 이 화면은 틀린 예제들입니다. 뭐가 틀렸냐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폭이 똑같아야 돼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위치가, 가번 같은 경우는 위치가 틀어진 겁니다. 나번 같은 경우는 뭐가 틀어진 거냐면 크기가 틀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번은 위치가 안 맞는 거죠. 나번은 크기가 안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투상은 이렇게 위치와 크기가 맞게 도면을 그리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정투상 원리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를 몇 번 바라봐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화면을 봅니다. 자, X라인 0도 하나, 그 다음에 45도 하나, 그 다음 90도 하나, 그 다음에 좌하단에 있는 45도 사선을 지웁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좌하단 여기가 정면입니다. 여기가 정면이고 이 위쪽이 평면, 오른쪽이 우측면입니다. 자, 옵셋 30mm, 옵셋 20mm. 자, 이렇게요. 이 선을 30mm, 이 선을 20mm 이렇게 옵셋하게 되면 네모난 사각형이 나오죠. 네, 트림으로 또 잘라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 정면이 되는 거죠. 이 위에가 평면, 여기가 측면.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선을 그립니다.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데 수평선을 그리되
45도 사선을 만나면 클릭한 다음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자, 옵셋 10mm. 자, 나머지 필렛하고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자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면, 여기가 평면, 여기가 우측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엔 어레이를 쓰는 겁니다. 어레이 렉탱귤러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 3개입니다. 간격을 150에 150으로 놓으면 기본적으로 12개 모양 딱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게 첫 번째 과제물입니다. 정면, 평면, 우측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앞에서 본 거 네모난 사각형이죠.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그 다음 오른쪽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주사위처럼 삼각각처럼 쭉 펼친 도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본 건 우측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본 건 우측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건 왼쪽에, 윗면은 위로, 아랫면은 아래쪽으로, 뒷면은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주사위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펼쳐놓는 것, 이게 정투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걸 그려볼 겁니다. 잘 보세요. 정투상이 끝나고 나면 이 45도 사선은 지우시면 돼요.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세요. 정면을 먼저 기준 삼습니다. 늘 정면이에요. 옵셋 10mm. 자, 필렛. 자,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럼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요 선이 이렇게 위에서 보이겠죠. 우측면은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왼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럼 우측면에는 표시할까요? 말까요? 표시해야 됩니다. 자, 은선, 히든선. 자, 노란색으로 줄까요? 로드, 히든. 자,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히든으로 바꿔주면 이게 두 번째 과제물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옵셋 10mm. 이렇게요. 그러면 앞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은 얘는 은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